안녕하세요. 공시국어 임혜성입니다. 저는 국음만 가르칩니다. 자,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도 기출문학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기출문학 중에서 지금은 강촌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강촌. 이 강촌은 국민 공통 교양 과정의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한시지만 특히 이 두보 선생님은 작가인 두보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세요. 당나라 사람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보의 시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고교 과정을 이수했다. 기본적인 교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로.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얘는 거의 그냥 클래식한 기본이야. 자, 강촌이라는 작품에서 두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겠네. 두보.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두부. 두부야. 712년에서 770년까지 사셨는데 아마도 이 시는 760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칠언율시. 칠언율시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그 다음에 7원.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8줄로 구성된 거를 우리가 7언율시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4줄로 구성된 건요? 그 절반 되는 건요? 네. 7언절구.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가 한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범위 내에서의 한시는 딱 4가지의 형태만 있어요. 5원 절구, 5원 율시, 4줄, 8줄짜리. 한문은 5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처럼 7원 4줄짜리 절구, 7원 8줄짜리 율시. 이렇게 총 4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60년에 지어졌을 것 같고, 얘는 7원 율시다.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딱 정설, 교과서에서 선택한 가장 심플한 지식만 우리는 구합니다. 자, 강촌이라는 작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촌이라는 작품명,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에서 명문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2개. 가장 문학적으로 탁월한 명문장이래요. 자, 늙은 아내는 종이 위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들겨 낚시 바늘을 만든다. 이 중간에 요 19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얘가 왜 명문장이냐면요. 원래 종이의 용도는, 자, 시대가 언제야? 이때지. 종이가 흔한 때야? 지금은 막 종이가 남아돌아. 근데 이때는 종이가 흔한 때가 아니었어, 절대. 자, 이 귀한 종이에다가, 종이 하면은 여자가 가깝습니까? 남자가 가깝습니까? 남자가 가까워요. 주로 남자들이 붓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데 사용하는 재료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자가 바둑판을 그리고 있어. 또는 장기판이라고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장기판으로 해석한 일부가 있어서 시험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장기판인 경우로 설명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들겨서, 바늘은 옛날에는 바늘이 굉장히 귀했어. 그래서 조친문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조문. 그러니까 뭔가 그 조애를 뜻한, 누가 죽어서 슬퍼하는 글을 쓰는데 그 죽은 애가 바늘이야. 그래서 조친문.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뚝 부러진 거지. 조친문이라는 규방 수필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늘은 귀한 애였어. 만들기 어렸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런데 그 바늘을 꼭 곧아야 되잖아. 딱 일직선으로. 근데 그 바늘을 두들겨갖고 굽혀갖고 애써 굽혀갖고 낚싯바늘을 만들어. 어린아들은 책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책 읽기 싫으면 가서 일이나 하셔야지 왜 낚싯바늘을 만들고 앉았어? 그래서 요 2가지는 지금 택도 없는 상황이야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대요. 종이의 원래 쓰임은 이 바둑판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늘의 원래 쓰임은 이게 뭐 힘들게 낚싯바늘로 만들어서 굽혀서 사용하나? 즉 원래 용처가 다른데 나처럼 쓸데없는 이상한 데다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여기서 나는 두보야, 두보. 나 같은 학자를 갖다가 이 난세에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를 제대로 못 써먹고 있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뭔가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를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늙은 여자가 종이 위에 막 이렇게 바둑판을 그리고 있어. 약간 또라이 같고. 그 다음에 어린 아들은 바늘을 막 두들겨갖고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어. 그 장면 2개가, 2개를 이렇게 두보가 딱 제시하면서 야 진짜 시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명문장이래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겉으로는 한가롭지만 인간과 자연사를 대조시켜놨고, 그리고 바둑은 흙과 백의 대립, 죽고 죽이는 하나의 전쟁터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구부려서 낚싯바늘, 이거는 고듬과 구부러짐, 그리고 인간사의 왜곡을 상징했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데 만약에 이 바둑판을요, 장기판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흙과 백의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흙과 백의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죽고 죽이는, 잡아먹는, 장기도 이기는 게임이고 잡아먹는 게임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둑판으로 써져 있는지 장기판으로 해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와 바늘이 본래의 사용처와 다르게 엉뚱한 모습으로 사용된다. 즉, 자신이 쓰여야 할 곳에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레이를 좀 세우고 요걸 좀 약간 요 판때기는 조금 한 3초 정도 더 노려보시다가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강일곡 포촌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읊어대더라고. 막 쓸 수도 있어.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고 그러니. 서경적이죠. 그 다음에 장하 강촌 사사유. 라임. 긴 여름이 강촌이 일마다 한가롭구나. 한가하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한가로운 자연. 그와 대비되는 인간사. 자, 멋대로 왔다가 멋대로 가기는 마루 위의 제비요. 제가 이거 안 읽었네요. 자거 잘해 당상년. 이 제비에 비해서 본인 당신께서는 멋대로 갔다가 멋대로 올 수 있으세요?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제비는 나 자신을 동병상련? 삑 아니고 나 자신을 투영한? 삑 아닙니다.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상반되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친 상근 수중구. 서로 친하고 가깝기는 물에 노는 갈매기다. 오, 갈매기는 막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혼자 유배지에 있어요. 친척, 친구 아무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매기는 야속할 따름이에요. 갈매기가 부러우셔 지금. 그래서 갈매기나 제비에 대해서 화자의 상태를 상징한다. 아닙니다. 화자와 같은 정서다. 아닙니다. 화자의 상태와 대비되는 사물이에요. 노처화지 위기국. 아내는 또는 늙은 계집은 또는 늙은 종은 어쨌든 늙은 여자야. 아내는 종이에 장기판을 그리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안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치자 고침 작조구. 아들놈은 바늘을 두드려 낚시를 만드네. 요 두 줄이 아주 명문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명문장이라고 그랬죠. 다병소수 유약물. 숱한 내 병에 오직 약만이 소용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병이 많아갖고 나이가 드니까 병이 많아. 맨날 약만 먹어 그냥. 미구차외 갱하구. 하차는 이 몸밖에. 이 몸이 이 밖에 또 뭘 바라냐. 자기 몸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했죠. 그래서 이 미천한 이 몸이 필요로 한 것은 약밖에 없네. 약만 축내는 늙은이가 된 거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이가 쓰일 곳, 바늘이 쓰일 곳이 있듯이 내가 쓰일 곳이 있을 텐데 지금 유배지에서 이렇게 죽는 날 기다리며 늙어가니까 약만 잡고 먹고 앉아있다는 거지 이거. 지금 시대가 난세인데 나가갖고 뭔가 세상을 구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예를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복습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복습해 놓은 거예요. 복습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원문이야. 한시 원문이고 이거에 대한 의미야. 그리고 이거 한시 원문에 대한 음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근데 풀이를 다시 제가 어떤 교과서에 고전문학틱하게 이렇게 풀이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두보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두보는 중국 사람이고 700년대 사람이에요. 712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쓰셨을 리 없어요. 이거는 후대에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옮겨 놓은 건데 이걸 다시 번역한 거.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습판을 만든 겁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두보는 760년에 이 시를 한문으로 쓰셨어요.
중국 사람이세요. 당나라 사람이시고 한시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타나는 애일까요? 어디서? 어느 교과서에 요렇게 훈민정음으로 요렇게 표기한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또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 기출에 이 지문이 출제됐었거든요. 다소 난감했을 거예요. 완전히 현대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저는 해석해 놨는데 쭉 한 번만 정독 하십시오. 그리고 화면에는 요것만 제가 줌 해드릴게요. 저는 옆으로 빠질 텐데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멈추지, 구동을 멈추지 마시고 꼭 한번 눈으로 정독을, 스스로 정독을 한번 하시고 지나가십시오. 자, 여러분 두보의 강촌이라는 칠언율시 공부 잘 하셨습니까? 자, 요 정도는 진짜 국민 공통 교양 과정에서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번쯤은 읽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